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제가 조선대학교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소원을 풀었습니다. 재작년쯤인가요? 아마 촛불 시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남대에 한번 가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조선대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대부분 1학년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치외교학과가 많고 맞습니까? 예, 오늘 수업 시간, 귀중한 수업 시간 할애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방금 소개 말씀해 주신 학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바른미래에서 온 유승민을 만나다 이러니까 마치 어디 우주에서 온 무슨 소년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돼서 저 제목이 굉장히 멋있대요. 누가 서울에 있는 기자분이 저보고 그러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게 호남과 영남의 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금 4번째 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뽑아준 덕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2000년 2월에 한 42살쯤 되는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에 뛰어든 지 18년 지나고 19년째고요. 저는 주로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쭉 해왔고 제가 오늘 여기 조선대에 와서 오늘 조선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늘 광주에 올 때마다 전주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기 호남과 영남의 거리라 이랬는데 광주시청에서요 대구시청까지 거리를 딱 재면 한 170km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고 170km면 고속도로만 뚫려 있으면 밟기만 하면 2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섬진강,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광주와 대구가 이 이상한 지역 감정에 빠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목하면서 저는 그게 대한민국 발전에 굉장히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구에 있을 때나 광주에 있을 때나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 광주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큰 기업들이 있다가 많이 생산량을 줄이고 이러면서 경제 별로 안 좋고 대구도 별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1인당 GRDP라는 게 우리 시민 한 사람당 1년에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느냐 거기에 관한 GDP 비슷한 지역 GDP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1인당 GRDP가 대구가 대통령도 많이 배출했는데 대구가 24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가요 24년째 전국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대구는 죽으라고 보수당만 찍고 그 다음에 광주는 죽으라고 진보당 열심히 찍어줬는데 그 찍어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뭐 했고 이 대구와 광주 이 두 내륙 도시가 정치적으로는 늘 일방적 선택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이거는 아주 최하위 중에 그냥 하나는 꼴찌고 하나는 꼴찌에서 2등이니까요. 뭔가가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정치에서 저는 정치 지금 이제 19년째 하고 오늘 권은희 의원님하고 같이 왔습니다만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만한 것들이 부패한 것, 뇌물 받고 불법 정치자금 받고 하는 부패한 거 당연히 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거, 기득권, 부패한 거 하고 통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거, 특권, 기득권 이런 거 사라져야 되고요. 또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지역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냥 달콤한 걸로 계속 사탕만 줄 것 같이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이 표를 얻어가는 게 포퓰리즘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세금은 절대 안 거두고 여러분들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돈 드리겠다 이런 게 전부 다 포퓰리즘인데, 그 포퓰리즘 중에 아주 지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있는 게 지역 감정이라는 겁니다. 지역 감정이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광주 대구가 그렇게 못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 감정이 제일 지역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지역 도시에 가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4년 내내 별일 안 하고 팽팽 정치인들 놀다가 선거 때 되면 마이크 잡고 한 달 딱 돌아다니면서 지역 감정을 선동할 만한 몇 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욕 착 하면 갑자기 막 박수 착 나오고요. 광주에 오면 또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욕 착 하면 박수 쫙 나오고, 이러면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선거 때 딱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그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쫙 건드려가지고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쉽게 여러분의 표를, 여러분의 굉장히 소중한 표를 쉽게 얻어가는 게 그게 지역주의입니다. 그 지역주의가 굉장히 안 좋은 포퓰리즘이죠. 그 지역주의를 없애는 것도 우리 한국 정치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또 많습니다. 버려야 될 거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능,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없고 능력이 없고 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똑바로 제대로 모르고 법도 엉터리로 만들고 정책도 엉터리로 하고 예산도 엉터리로,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구태 중에 하나들입니다. 제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자리에 저도 있고 권은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동구에 시의원님이시죠? 예, 의원님 계시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저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또 와 계십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쯤 되는 나이에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느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치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고, 정치 하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물론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를, 소설을 탁 써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업을, 좋은 아이디어로 기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발명을 잘하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그걸로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또 신부님, 스님, 목사님들은 종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들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가 움직이느냐,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죠. 대통령, 공무원들, 군인들, 기자들, 종교인들, 기업인들, 교육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럼 정치 이거는 뭐냐? 정치 이거는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하고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은 무조건 하나 예외 없이 부패했을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할 거야. 손가락질,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욕 제일 많이 먹잖아요. 손가락질 제일 많이 받는 게 정치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자,
남자들, 예? 우리 조선대학 같으면 여기 등록금을 어떻게 할 거냐? 정치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금 얼마나 낼 거냐? 담배값을 얼마로 할 거냐? 소주 한 병에 세금 얼마나 매길 거냐? 다 정치가 결정합니다. 군대 가면 21개월 할 거냐? 18개월 할 거냐? 정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놓으면 출산 장려금 얼마나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아동수당은 얼마를 주고 육아휴직은 얼마를 주고 여러분들 직장 가지면 나중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도록 할 거냐 전부 다 정치가 정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2016년 총선 때 2017년 작년에 대선 때 여러분들 별로 안 찍어줘가지고 저는 대선 때 표를 별로 못 얻었습니다만 총선하고 대선 때 보니까 2016년 17년에 우리 20대 19세부터 투표권 있잖아요. 19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 요 연령층의 젊은 분들 투표율이요. 제가 2016년에 총선 때 저는 뭐 저 때문에 저를 공천을 이제 안 주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제가 결국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 투표율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옛날에는 20대, 30대 초반 이래 되면 투표 날 되면 전부 다 이제 놀러 가고 아니면 그 전날 술 한잔 다 하고 늦잠 자고 아예 안 가든지 이런 젊은이들이 제법 많았는데 2016년 총선에고 2017년 대선에 보니까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이게 투표율이 40대, 50대, 60대 투표율하고 20대, 30대 투표율이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투표장에 오는 거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최소한이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이고 책임인데 그것도 안 하는구나 싶은데 요즘은 이제 투표율이 겁나게 올라와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투표를 하고 지방선거는 뭐 관심이 덜해서 조금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투표의식, 정치 참여의식 이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정치가 결국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합리적이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제는 알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최선의 후보를 못 찾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투표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투표에 정치에 이제 젊은이들이 참여가 늘어났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호남 영남이라는 거 저거 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해가지고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제가 여기 와서 저거 좀 꼭 좀 없애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 격언 중에 동부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했는 말을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다 듣는다. 옛날에 스마트폰 없고 전화하기 힘들었을 때는 아마 미국 정치인들도 뉴욕에 가고는 이상한 말 하고 또 캘리포니아 가가지고는 또 다른 소리 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정치인들이 말을 우리도 대한민국 이렇게 이 작은 땅에서 동쪽에서 이야기한 거 서쪽에서 다 들으니까 저는 대구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길 중에요. 제가 맨날 개혁보수 그러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이렇게 몰락하는 거 보고 보수가 몰락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 바뀌기 힘들 거다 생각하고 한국 정치가 뭡니까? 보수 진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서로 더 좋은 정책을 하려고 국민들한테 이런 경쟁을 하면서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가 저렇게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몰락을 해버렸으니 그러니 저게 이제 진보한테도 건전한 자극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수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개혁 보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뭐 얼마 정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정치 인생에서 저는 그걸 꼭 하고 싶은데 제가 대구 가나 광주나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바꾸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진짜 제대로 된 개혁.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개혁, 혁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987년 이후만 생각하더라도 87년에 직선제 대통령제 도입해가지고 지금 7번째 대통령인데요. 30년 지나고 지금 31년째인데 7번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인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31년, 87년 이후에도 31년 동안 뭐 그렇게 나아진지 잘 모르겠고요. 인구 문제나 경제 성장 문제나 일자리 문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저는 갈수록 너무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나와서 내가 개혁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더 정의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맨날 말은 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잘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대구 가서 광주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발 영남 호남 그 좀 버리고 영남 호남 그거 좀 버리고 우리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광주와 대구가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면 같이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광주 시민, 그런 대구 시민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잘못 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잘못 보여가지고 제가 여당 9년을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5년 내내 시달리고 감시받고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오면 좀 좋아질까 싶었는데 약간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여당 하면서 제가 2015년에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 걸 하다가 한 1년 임기인데 5개월 일주일 만에 물러나면서 제가 몇 달 좀 이렇게 잠수 타다가 그러다가 대구가 아주 오래된 계산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신부님이 와서 한번 성당 신자들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성당이 제법 이렇게 길쭉하게 명동성당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법 길어요. 수백 명 그 대구 시민들이 모인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 제목이 대구가 제발 좀 개혁의 중심이 되자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역대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지만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집권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들은 잘한 것도 뭐 있겠지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우리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 정치인들이 진짜 국가적으로 필요한 개혁에 앞장서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광주 올 때마다 제가 좀 강조를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제발 광주도 대구하고 똑같이 광주도 개혁의 중심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교 1학년생이 많다 그래서 더 반가운 게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이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열린 이 세계관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딱 꺼내면 그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가 만으로 60인데요.
60세, 50세, 40세 여러분들 선배보다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더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여러분 선배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라를 뜯어고치는데, 우리 정치를 뜯어고치는데 지금 60세, 70세, 80세 머리가 조금 굳으신 분들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여기 광주에서, 호남의 중심에서, 이 조선대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고 대구에 가면 경북대, 영남대에서 그 학생들이 좀 생각을 바꾸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거냐? 할 일 진짜 많습니다.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인구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앞으로 어린이집, 여러분 주위에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린이집 엄청나게 앞으로 문 닫아야 됩니다. 어린이집부터 문 닫고, 유치원 문 닫고, 초등학교 중에 문 닫을 거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 닫고, 이제는 대학까지, 대학 문 닫으면 지방대학부터 먼저 타격이 오겠죠. 우리 인구 문제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1.05거든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둘이 놓으면, 아빠 엄마 있으니까 아이 둘 놓으면 그게 합계 출산율이 2.0이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2.0 되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1.0 되면 둘 만나가지고, 남녀가 둘 만나가지고 하나 놓는 게 1.0입니다. 그죠? 하나 놓으면 인구가 세대 딱딱 지나면서마다 인구가 반으로 딱딱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부터, 또 군대도 뭐 군인이 있어야지 군대를 유지를 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구 구조의 무서운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고치는 거, 그게 개혁이죠. 그죠? 경제 성장도요. 김대중 정부 때는 5% 성장,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때는 한 2.78 정도. 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잘 이렇게 성장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보면 5, 4, 3, 2 이래가지고 이제 1 되고 0 되고 이제 마이너스 될 것만 남았어요. 얼마 전에 군산에서 한국 GM, 그 전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됐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됐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창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한국 GM이 부평에 공장이 2개 있고 군산에 하나 있고 창원에 하나 있었는데 창원에 가니까 그 경남 창원의 사람들은 이제 창원 공장 문 닫아서, 예? 그 성동조선이나 STX나 그거 이어가지고 창원에 이제 한국 GM 공장 문 닫을까봐 전부 다 걱정이 태산같이 갔더라고요. 경제가요, 경제가 별 겁니까? 어떤 기업이, 이병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밀가루 만들고 설탕 만들다가 나중에 라디오 만들고 텔레비 만들다가, 예? 반도체 만들다가 휴대폰 만들다가 그래가지고 큰 게 우리 경제거든요. 우리 경제인데 그 경제를,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주력 산업들은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가전, 휴대폰 뭐 이런 산업들이 하나씩 지금, 예? 비실비실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그러던 와중에 터진 게 해운 부실화 됐고 조선 부실화 됐고요. 지금 자동차 이제 부실화되기 직전이고 철강도 저 포스코 얼마까지 저리 버틸지 모르겠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반도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예? 모여가지고 미국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보다 나 미국 젊은이들이 똑똑한 줄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몇 명이 뚝딱뚝딱 회사 만드는데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10년 만에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어요. 아마존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어요.
중국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구도 줄고 옛날에 20년, 30년, 50년 전에 그때부터 먹고 살던 그 구조 그대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면 그게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중에 상당수가 저는 공무원 교사 준비하는 학생들 제가 뭐 뭔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서울 같으면 맨날 노량진 고시학원 가가지고 공무원 더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고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고 교사가 되는 게 꿈이면 그런 대한민국이 20년, 30년 후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이 무슨 부가가치를 뭐 만들어냅니까? 그러고 조금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건데 그래서 개혁을 진짜 해야 될 때는 막 주위에 보면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진짜 크지만 개혁을 해야 될 때는 널려 있는데 5년마다 대통령 바뀌고 4년마다 총선하고 시도지사 다시 뽑고 이러는데 진짜 개혁을 할 사람, 진짜 개혁을 하는 정치 이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좁은 땅에서 영남, 호남, 충청 갈라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분들 세대, 물론 뭐 연세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 같이 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아까 제가 정치가 버려야 될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런 버리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요즘 성폭력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게 결국 권력 제가 아까 뭐 차 타고 오다가도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최근에 성폭력하는 그걸 보고 그걸 단순히 무슨 뭐 남자 여자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진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힘 있는 자와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자와 당해야 되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문제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여비서가 있었는데 그걸 뭐 성폭력을 힘을 이용해서 했는가 하고 그 남자 상사가 그 방에 똑같은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남자 직원한테 뭐 함부로 대하고 아주 뭐 폭력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건 강자와 약자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가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이제 딱 70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말 한 것도 많죠. 민주주의도 일단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했고요. 산업화도 했고 먹고 살 만큼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준에서 진짜 한 단계 이렇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것들 그거를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 대기업들 보면요. 97년, 98년에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 IMF 위기라는 게 와가지고 재벌들이 혼이 났거든요. 그때 30대 재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망했어요. 망했다는 게 법정 관리도 가고 화해라는 데도 워크아웃에다가 망했어요. 그 큰 대기업들이 망하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 밑에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많이 망하고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때 도산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때 망해가지고 그때 어려움 그렇게 한번 혼이 나놓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왜 진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까? 재벌들 잘못한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우리가 진짜 능력주의로 나가고
모든 거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아주 가까운 미래도 굉장히 어두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속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제 돈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계급, 경제적인 계급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부, 정치도 부패한 구석이 굉장히 많지만 민간 기업도 부패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 이런 거 보면 부패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가맹점 하나 안 내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깨끗해지는 거.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는 사회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보니까 저 회사, 저 은행의 사람들은 누가 다 뽑는 듯 하더라. 예? 저 공기업에, 강원랜드에 누구는 뭐 누가 알아서 다 누구 아들이고 누구 조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건 능력주의가 아니니까 그런 데서 이제 진짜 좌절을 하겠죠.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경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니까 진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진짜 시장경제를 해야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죠. 시장경제도 아니고 삼성이 숨통을 탁 쬐고 현대차가 숨통을 탁 쬐고 LG가 숨통을 탁 쬐는 그런 경제에서 누가 무슨 수로 창업을 하고 기술 개발 시켜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요.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서 이 사회에 희망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오게 하는 게 그게 개혁이고요. 그게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출산율 문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저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난 12년, 지난 16년 동안 돈을 120조 썼다, 160조 썼다, 이 돈을 썼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을 것 같아요? 안 낳았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는데 그냥 몇십만 원 이렇게 도와주면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500년도 넘게 전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공화주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로 늘 신분이 상승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희망, 그런 길, 이게 가능성, 이게 쫙 열려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애기 놓지 마라 그래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낳은 아이들이 또 경제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미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기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쓸데없는 지역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대 학생들은 제발 영남문화만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 가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 하는 선배한테 좀 맞고 경상도 사투리 하는 사람들은 광주 사투리 하는 선배한테 좀 맞고 나면 막 서로 막 난리치는데 그거 진짜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는 아직도 그게 통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더 통해요.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이래 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산통을 진통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합친 당입니다. 저희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저 홍준표 저 아저씨하고 저 자유한국당이 하는 지선 저걸 보면 저거는 나는 보수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 시민,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말은 굉장히 달콤한데 저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불안하게 갈 것 같다. 그래 겪어보니까 저 중에 엉터리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 세금으로 공무원 열심히 뽑는다. 5년 동안 17만 4천 명 뽑고 공공부문에 81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전부 여러분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정책 그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거들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위험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은 스스로를 아마 뭐 개혁적인 중도 이 정도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도 플러스 보수에 계시는 그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책임감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들 내건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지역주의 극복이었는데 저게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말만 떠들었지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본현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가 문성 중고등학교였죠. 문성 중고등학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에서 여러분 선배가 문성 중학교 그 입구에 이렇게 올라가는 등하굣길 그 입구에 소나무 밑에 고 서정우 하사 흉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그 교장선생님 만나고 서정우 하사 어머니 좀 만나고 이러느라고 거기 들렸다 이게 오는 길인데요. 저는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이나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이 포를 쏴가지고 해병대에서 제대 1개월도 안 남은 아들이 휴가 나오다가 포탄이 날라오니까 다시 부대로 복귀하다가 바로 사망을 한 고 서정우 하사나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똑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천안함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월호는 제 아들, 딸 같은 진짜 애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그 팽목항 앞바다에서 휩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은 사건이고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얘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면 내가 그 집 부모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신문 기사 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천안함은 연평도 그 백령도 그 앞바다에서 그 뒤에 북한 쪽 말고 반대쪽 남쪽 그 바닷가에 있던 우리 초계함을 천안함을 북한이 작은 잠수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뢰를 쏴가지고 거기서 46명이 바다로 그냥 수장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다 보면 우리 불행한 역사고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사건인데 막지 못했고요. 그 다 슬픈 사건이고 하나는 안보하고 관련된 사건이고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고요. 연평도고요. 5.18이고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이 똑같은 균형 있는 똑같은 잣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똑같은 가슴으로 똑같은 여러분의 어떤 시각
세상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이 대우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또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북한하고 일다가 일어난 사건이니까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뭐 그 교통사고 아니냐라고 평안한다. 이런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의 진짜 역사적인 상처죠.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오늘날 민주주의가 있게 만든 역사적인 진짜 민주화 운동이고요. 그 5.18 민주화 운동 그것과 아까 제가 똑같은 그 부모의 아들, 그 어머니의 아들 연평도에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를 좌우, 좌파, 우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세월호도 슬펐고 천안함도 정말 슬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좌우 양극단에서 여러분을 땡겨 잡는 그런 힘들 영원한 동서에서 여러분을 땡겨 잡는 힘들 그런 거 좀 제발 그런 인식 제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씩씩한 젊은이로 당당하게 대구 청년이나 광주 청년이나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 앞날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한 이 정도로만 줄이고 혹시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4시 15분까지요? 예. 아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있네요. 그죠? 한 30분 있네요. 예. 제가 그러면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혹시 뭐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거나 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험 계속